제갈공명 동남풍을 빌다. 이튿날이 되자 수군도둑인 모개와 우금이 조조를 찾아와 아뢰었다. 모든 배들을 크고 작은 배로 가려 5, 60척씩 쇠고리로 연결하여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았습니다. 승상께서는 한번 둘러보신 후 진군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싸움에 앞서 마지막 조련을 할 생각으로 조조는 즉시 수군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배 위에 올랐다. 수군과 마보군의 배치가 끝나고 조조가 진병 명령을 내리자 배에서는 큰 북소리가 울렸다. 각 대의 싸움 배들이 차례로 진문을 나서는데 질서가 어그러짐 없이 정연했다. 이날따라 서북풍이 심하게 불었다. 배의 요동이 전혀 없으니 군사들도 멀미를 하지 않게 되어 의기가 치솟는 듯 했다. 조조는 대장의 대에 앉아 조련하는 전함과 군사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싸움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조조는 속으로 이렇게 기뻐하며 장수들에게 영을 내렸다. 이제 모든 배는 돛을 내리고 수채로 돌아가도록 하라. 잠시 후 장막으로 들어온 조조는 여러 모사들을 불러놓고 대견스레 여기며 기뻐했다. 만약 하늘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찌 봉추의 묘책을 얻을 수 있었겠나. 배를 쇠사슬로 묶어놓으니 강을 건너는 것이 평지나 다름없구나. 모두들 조조의 말에 공감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으나 정욱만은 근심스런 얼굴로 가냈다. 승상, 이토록 심한 바람을 보니 문득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배를 쇠사슬로 서로 비끄러 맸으니 흔들림이 없이 평지를 달리는 듯 하는 건 좋으나 만약 적이 불로써 공격하면 우리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승상께서는 그 점을 잘 헤아리셔야 할 것입니다. 조조가 웃음을 거두고 말했다. 무릇 화공이란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하는 법이요. 그런데 지금은 한겨울이라 서풍과 북풍은 불어오나 동풍과 남풍은 불지 않는 계절이요. 우리는 지금 서북쪽에 있으며 적군은 남쪽에 있어. 그들이 화공을 펼친다면 그것은 자기 군사들만 불길을 뒤집었을 뿐이요. 그러니 무엇 때문에 화공을 두려워하겠소? 만약 지금이 여름이었다면 나는 벌써 그에 대한 방비를 했을 것이요. 조조의 말을 듣자 여러 모사들은 모두 감복하여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승상의 높은 식견, 저희들이 감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한편 동호의 주유는 전날 강북에서 북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자 군사를 보내 알아보도록 했다. 얼마 되지 않아 군사가 달려와 보고했다. 조조가 수군을 조련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강북에서 북소리 징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자 군사 하나가 높은 곳에 올라가 북쪽을 살펴보았다. 적선 20여 척이 우리 진을 향해 쳐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유는 즉시 원문으로 나가 여러 장수들을 보고 외쳤다. 누가 나가 첫 싸움에서 공을 세우겠는가? 그러자 한당과 주태가 나섰다. 저희들이 선봉이 되어 적의 예봉을 꺾어놓겠습니다. 한당과 주태는 각기 전선 5척씩을 거느리고 좌우로 나뉘어 적을 맞으러 나갔다. 조조군의 초촉과 장남은 적이 5척씩만 이끌고 오자 제 용맹만 믿고 급히 배를 몰아왔다. 양쪽 싸운 배에서 화살을 쏘며 다가오자 거리는 점점 좁아들어 배와 창칼을 맞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초촉이 먼저 긴 창을 치켜들고 앞으로 나아가 한당을 찌르자 한당도 창으로 초촉의 창을 막으며 찔렀다.
한당이 창을 쳐들고 크게 외치자 초촉은 가슴에서 피를 뿜으며 물 위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초촉의 뒤를 따르던 장남이 초촉이 물 위에 떨어지자 한당을 향해 배를 몰았다. 그러자 이를 본 주태가 장남의 배 쪽으로 급히 배를 돌렸다. 배전과 배전 사이에 높이 물보라가 치솟는 순간 주태가 훌쩍 몸을 날려 장남의 배로 건너뛰더니 한 칼에 장남을 베어버렸다. 주태는 대장이 한 칼에 쓰러지는 걸 보고 겁을 먹은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베었다. 한당과 주태가 달아나는 배를 뒤쫓으며 강 한가운데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강 북쪽에서 문빙이 쫓겨오는 자기들 편의 배를 구하러 왔다. 문빙이 거느린 배 30척이 쫓겨오는 배와 합치니 그 수가 주태와 한당이 거느린 배의 5배에 가까웠다. 그러나 주태와 한당은 물러서지 않고 이리저리 적선 사이를 헤집으며 싸움을 벌였다. 조조의 수군이 조련을 거쳤다고는 하나 온 힘을 다해 덤벼드는 주태와 한당의 날랜 솜씨를 당해내지 못했다. 형세를 지켜보던 문빙은 슬며시 뱃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주태와 한당이 달아나는 적선을 뒤쫓기 시작하자 주유는 그들이 너무 적진 깊이 들어가다 어려운 지경에라도 빠질까 염려하였다. 북과 징을 울리고 흰 길을 흔들어 물러나라는 군호를 내리자 그들은 이를 보고 뱃머리를 돌렸다. 주유는 두 사람이 뱃머리를 돌리는 것을 보자 다시 눈길을 돌려 문빙이 조조의 수체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조조의 수체에 들어찬 전선도 법도가 그럴듯했고 그 수 또한 엄청나 보였다. 주유가 한숨을 쉬며 여러 장수들에게 말했다. 강북에 전선이 빽빽이 늘어선 것이 마치 갈대밭과 같구나. 또 조조의 지모가 가볍지 않으니 무슨 계책으로 적을 깨뜨릴 수 있겠는가. 그때였다. 돌연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고 커다란 파도가 일며 몇 길이나 되는 물보라가 일었다. 세찬 바람은 주유가 있는 산 위까지 휘몰아쳐 앞에 세워둔 대장기가 뚝 부러지더니 주유의 몸을 후려치며 떨어졌다. 아! 주유는 문득 바람의 방향을 보며 어떤 불길한 생각이 떠올라 고통과 함께 외마디 외침을 토하며 쓰러졌다. 장수들이 깜짝 놀라 황급히 달려왔을 때 주유는 이미 시뻘건 피를 토하고 있었다. 장수들이 놀라 주유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으나 이미 혼절해 있었다. 노숙도 주유가 몸져 눕자 걱정하다 못해 공명을 찾았다. 이미 주 도독의 소식을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실로 큰 근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명은 말했다. 주 도독이 몸이 아프다면 즉시 고치면 그만 아닙니까? 도독의 병은 이 량이 능히 고칠 수가 있어. 노숙은 공명에게 주유의 병을 보러 가자고 재촉했다. 공명도 노숙의 재촉에 순순히 따라 나섰다. 공명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자 주유는 이미 시종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며칠 동안 도독을 뵙지 못한 사이에 이토록 불편하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공명이 위로의 말을 하자 주유가 아픈 몸을 달래며 말했다. 사람의 화와 복은 잦아 아침 저녁으로 있다고 합니다. 어찌 스스로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공명이 말했다. 제게 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을 쓰신다면 필시 도독의 기운을 순하게 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방은 남에게 알려지면 그 효험이 없게 됩니다. 공명의 말에 주유는
좌우의 시신을 물리쳤다. 공명은 종이와 붓을 가져와 가만히 글자를 썼다. 조조를 깨치려면 마땅히 화공을 써야 하리.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되 다만 동풍이 빠졌구나. 이것이 바로 도독께서 병이 나시게 된 원인입니다. 주유는 공명이 보여준 글을 보고 크게 놀라며 속으로 감탄에 마지 않았다. 이윽고 주유가 정색을 하며 입을 열었다. 선생께서 이미 내 병의 원인을 알고 계시었소. 그러니 앞으로 무슨 약으로 이 병을 다스리겠습니까? 일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바라건대 내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주유가 정중한 말로 공명에게 가르침을 청하자 공명은 눈빛을 곧게 하는 한편 정색을 하며 말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일찍이 한 이인을 만나 기문둔갑에 관한 천서를 얻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어 배운 바가 있습니다. 도독께서 동남풍을 쓰시려면 남병산에 칠성단을 하나 쌓으십시오. 높이는 9자에 3층으로 하되 군사 120명이 각기 깃발을 들고 그곳을 에워싸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단에 올라 술법을 부려 3일 밤낮으로 동남풍을 빌어보겠습니다. 3일이라면 도독께서 군사를 부리는데 충분한 기일이 될 것입니다. 도독께서는 어떻습니까? 공명의 말에 주유는 크게 기뻐했다. 3일 밤낮은커녕 단 하룻밤이라도 동남풍만 크게 불어준다면 내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요. 다만 일이 위급하니 지금이라도 서둘러 시작하도록 해야겠소. 동짓날, 스무날, 갑자일부터 바람이 일어 스무이틀 병인일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독께선 어떻습니까? 좋소이다. 동남풍만 불게 해주시오. 공명이 자세한 날짜까지 일러주자 주인은 어느새 아픈 기색이 싹 가신 얼굴이 되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주인은 그 길로 진중에 나가 군령을 내렸다. 500명의 정병을 뽑아 남병산에 재단을 쌓도록 하라. 또한 따로 120명을 뽑아 길을 들고 단을 둘러싸고 지키게 하라. 공명은 노숙과 함께 말을 타고 남병산에 올라 지세를 살핀 다음 재단 쌓을 곳을 정해 주었다. 공명은 또 군사들에게 일러 동남방에 붉은 흙을 파다가 단을 쌓게 했다. 때는 동짓달 스무날 갑자일. 공명은 좋은 시를 가려 전날부터 목욕 재개하고 도의를 갈아입은 뒤 머리를 풀고 맨발로 칠성단 아래에 이르렀다. 공명은 단에 오르기 전 노숙에게 당부했다. 자경께서는 군중에 돌아가 도독이 군사를 낼 준비하는 것을 도우시오. 만약 나의 기도에 아무런 효험이 없더라도 괴이하게 여기지는 마시오. 노숙은 공명이 이른 대로 곧 말을 타고 주유에게로 달려갔다. 공명은 다시 칠성단을 지키는 군사들을 보며 엄한 영을 내렸다.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각자 정한 자리를 떠나거나 수군거려서는 아니 된다. 또 어떤 괴이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거나 떠들지 말 것이며 행실을 어지러이 하거나 법도를 어기는 자는 목을 베리라. 이미 칠성단의 엄숙한 분위기에 위협되어 있던 군사들은 모두 공명의 말에 따를 것을 맹세했다. 공명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단 위로 올라가 향로에 향을 사르고 사발에 물을 부어 하늘을 우러러 낮고 맑은 목소리로 이각 동안 주문을 외웠다. 주문 외우기가 끝나자 공명은 단 아래로 내려와
단 옆에 쳐둔 장막에 들어가 잠시 쉬면서 군사들에게 번갈아 밥을 먹게 했다. 이윽고 저녁 별빛이 하늘에 하얗게 어리며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초경부터 공명은 단에 다시 올라 밤새도록 빌었다. 한편 주유는 정보 노숙에게 일러 공명의 기도가 효험을 나타내어 기다리는 동남풍이 불어오는지를 살피게 했다. 이때 황계는 조조의 배에다 불을 지를 스무척의 화선의 뱃머리에 큰 못을 수없이 박아 적의 배에 부딪히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진중에 있는 감령과 감택도 거짓으로 항복해온 체중체화를 수채 안에 붙들어 두고 있었다. 그들이 거느리고 온 군사들도 모두 전선 속에 가두어 두고 단 한 사람도 강 언덕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감령 감택은 그렇게 체중체화를 가두어 놓은 뒤 군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어 별은 맑게 빛나고 구름도 제자리에 머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주유의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해져 갔다. 마침내 참지 못한 주유가 노숙에게 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어떻게 된 셈이요? 공명이 동남풍을 빈다고 했는데 아직 효험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필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소. 이 한겨울에 어찌 동남풍이 불겠소? 아닙니다. 공명이 되지 않는 일을 경솔히 말해 스스로 화를 자초할 까닭이 없습니다. 도독께서는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숙이 그 말을 한 지 2각이나 흘렀을까? 하늘의 별빛이 점점 흐려지더니 장강에는 가벼운 물결이 일고 구름이 빠른 속도로 흐르더니 차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람은 점점 거세어졌다. 주유가 황급히 장막 밖으로 나가보니 과연 깃발이 서북쪽으로 펄럭이고 있었으며 동남풍 특유의 뜨뜻미지근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주유는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동남풍이 불어오자 몹시 기뻐하는 중에도 슬며시 두려운 마음이 다시 일었다. 공명은 도대체 사람인가 귀신인가? 천지조화를 마음대로 부릴 줄 알며 귀신도 헤아리기 어려운 술수를 지닌 자가 아닌가? 만약 그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동호에 큰 화근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죽여 뒷날의 화근을 없애야겠다. 주유는 급히 호군 교위로 있는 서성과 정봉을 불러 은밀히 영을 내렸다. 그대들은 각기 군사 100을 거느리고 가되 서성은 강 위로, 정봉은 무투로 가 남병산 칠성단으로 가라. 그곳에 이르거든 아무 말 할 것 없이 제갈량을 사로잡아 즉시 목을 벤 뒤 그 목을 가지고 와서 내게 공을 청하도록 하라. 남병산에 이른 정봉은 칠성단 위를 보니 공명은 보이지 않고 기치를 든 군사들만 세찬 바람 속에서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공명은 어디 있느냐? 기도를 마치신 후 장막 안에서 쉬고 계십니다. 정봉과 서성이 사방을 뒤지며 공명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강변을 지키던 군사 하나가 다가와 알렸다. 지난밤 빠른 배 한 척이 앞으로 펼쳐 있는 여울목에 머물고 있더니 조금 전에 군사께서 머리를 풀어헤친 채 내려와 급히 그 배를 타셨습니다. 그 배는 곧 상류 쪽으로 갔습니다. 서성과 정봉은 그 말을 듣고 강 위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멀리 강 위를 떠내려가는 작은 배 한 척이 보였다. 서성과 정봉은 황망히 물과 무투로 군사를 나누어 공명의 배를 뒤쫓았다. 서성이 모든 돛을 다 올리고 순풍을 따라 뒤쫓으니 얼마 가지 않아 공명이 탄 배와의 거리가 많이 좁혀졌다.
적벽대전, 불타는 강. 배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자 갑자기 조은이 나서며 활에 살을 매기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상산의 자룡 조은이다. 나는 유황숙님의 명을 받아 오늘 강변에 배를 대고 기다리다가 우리 군사를 마중하여 하구로 돌아가는 길이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함부로 뒤쫓아오느냐. 내가 너를 한 살에 쏘아 죽이고 싶으나 두 집안의 화평을 깰까 걱정하여 그만두되 내 솜씨만은 조금 보여주겠다. 그 말과 함께 활을 힘껏 당겼다. 화살은 서성이 타고 있던 배로 쏜살같이 날아와 배 위에 있는 돛의 줄을 툭 끊었다. 그와 동시에 돛이 물 위로 떨어지면서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어 공명이 탄 배가 돛을 모두 올리자 순풍을 타고 강 위로 미끄러지듯 상류 쪽으로 나아갔다. 서성 정봉은 그 길로 주유에게 돌아가 있었던 일을 소상히 전했다. 주유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크게 놀라며 한탄했다. 그 사람이 그토록 지략이 빼어나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편히 잠을 잘 수가 없겠구나. 노숙은 그런 주유를 일깨웠다. 그보다는 우선 조조를 치는 일이 더 급합니다. 동남풍이 불 때 군사를 내주어야 합니다. 주유도 그제서야 꿈에서 깨어난 듯 여러 장수들을 불러들이고 영을 내렸다. 주유는 먼저 감령에게 명했다. 그대는 체중과 함께 항복해온 군사들을 이끌고 남쪽 강 언덕으로 가라. 북군의 깃발을 세운 후 오림에 이르면 조조가 군량을 쌓아두는 곳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불을 질러 군호를 보내도록 하라. 그러나 채화는 내가 달리 쓸 곳이 있으니 장막 안에 두고 가도록 하라. 주유는 선봉을 6대로 나누고 일일이 영을 내리니 한치의 틈도 없는 치밀한 공격 명령이었다. 이어 주유는 황계에게도 영을 내렸다. 장군은 화공을 베풀 배들을 한 번 더 수습하고 우선 군사를 시켜 조조에게 글을 보내시오. 오늘 밤에 항복하러 갈 것이라고 전하고 전함을 이끌어 떠나도록 하시오. 뒤에 4대의 전선을 따르게 하여 적응토록 하겠소. 이때 주유에게 손권으로부터 정갈이 왔다. 손권은 육손을 선봉으로 삼아 이미 기주와 황주의 경계를 넘어 진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주유는 곧 사람을 서산에 보내 군호로 삼을 불을 뿜는 포를 설치하게 하여 때가 되면 쏘게 하고 남병산에 길을 세우도록 했다. 모든 채비를 마친 동호회 군사들은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하구의 유비는 오로지 공명이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부터 때 아닌 동남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동남풍이 불면 배를 보내달라고 하던 공명의 말이 생각나 급히 조언을 보낸 것이었다. 오늘도 막로에 올라 이제나 저제나 하며 강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군사 하나가 달려오더니 알렸다. 방금 번구 쪽에서 한 척의 작은 배가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배꼬리에 휘날리고 있는 것은 조자룡 장군의 기인 듯합니다. 유비는 급히 정루에서 내려와 강변으로 달려갔다. 공명과 조은이 천천히 언덕으로 오르자 유비는 반가움을 이기지 못했다. 서로 무사했음을 천행으로 여기며 공명의 손을 덥석 잡았다. 무사히 돌아오셨구려. 주공께서도 무사하셔서 기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약조하신 대로 군사와 말 그리고 전선은 모두 준비하셨습니까? 공명은 먼저 군사 낼 일을 서둘렀다. 군사를 부리는 일은 모두 군사의 권한과 계책으로
영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유비가 공명에게 그렇게 말하자 공명은 지체 없이 먼저 조운을 불러 영을 내렸다. 자룡은 군마 3천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지름길로 접어들어 오림으로 가서 숲이나 갈대가 우거진 작은 길에 군사를 매복하고 있으라. 오늘 밤 사경 무렵 조조가 그곳으로 도망쳐 올 터인즉 그들 군사가 절반쯤 지나가거든 불을 놓아 그들을 치도록 하라. 아마 조조군 모두를 깨뜨리지는 못하더라도 태반은 죽일 수 있으리라. 공명은 이어 장비를 불러 영을 내렸다. 익덕은 군사 3천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이론길을 막으며 호로곡에 군사를 매복하도록 하시오. 그곳에 있으면 조조는 감히 남이릉으로 달아나지 못하고 북이릉 쪽으로 갈 것인즉 내일 비가 개면 그곳에서 솥을 걸어놓고 밥을 지어 먹게 될 것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이면 즉시 불을 지르고 군사를 이끌고 치도록 하시오. 그리하면 비록 조조를 사로잡지는 못할지라도 익덕은 큰 공을 세우게 될 것이요. 군사들에게 영을 내리는 일이 거의 다 되어가자 공명은 그제서야 웃으며 유비에게 말했다. 주공께서는 번구에 군사를 머물게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시어 싸움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밤 주유가 싸움에서 크게 이기는 것을 구경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아무 명령도 받지 못한 채 초연히 서 있는 장수가 있었다. 다름 아닌 관우였다. 관우가 참다 못해 공명에게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이 관우가 오랜 세월 동안 형님을 모시며 싸움터를 누볐으나 아직 한 번도 남에게 뒤진 일이 없었소. 그런데 오늘 조조 같은 큰 적을 맞아 싸우는데 어찌하여 군사께서는 나를 쓰지 않으시오. 그제서야 공명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운장께서는 그 일을 언짢게 생각지 마시오. 실은 운장에게 가장 요긴한 곳을 맡아달라고 당부할 참이었으나 다만 한 가지 미덥지 못한 것이 있어 보내지 못하고 있소.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그 까닭을 밝히시오. 지난날 운장은 조조에게 후이 대접을 받고 허도를 떠날 때 그 후이에 감복하여 훗날 그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소. 조조는 필시 오림 싸움에서 패하여 활용도로 도망갈 것이 분명하오. 그러니 운장으로 하여금 그 길에 매복해 했다가 조조의 목을 치게 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요. 다만 내가 걱정하는 바는 장군이 옛날의 은혜를 못 잊어 틀림없이 조조를 그냥 놓아보내고 말 것이라는 점이요. 그래서 감히 운장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자 관우가 껄껄 웃으며 답했다. 군사께서는 참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조조가 나를 두텁게 대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량문추를 죽여 백마땅이 포위된 걸 열어준 것만으로도 이미 그 은혜를 갚고도 남음이 있어. 어찌 싸움터에서 만난 조조를 경솔히 놓아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공명이 얼굴에 웃음을 거두고 물었다. 만약 운장이 놓아준다면 어쩌겠소? 당연히 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러자 공명은 관우에게 조조를 유인하는 계교를 일러주었다. 운장은 화룡산에 매복하되 산 꼭대기에 마른 풀과 쌀이를 베어 쌓았다가 그걸 태워 일부러 연기를 피워 올리도록 하시오. 그러면 조조는 그 연기를 보고 그리로 갈 것이오. 관우는 즉시 관평과 주창을 비롯한 군사 500을 거느리고 화룡도로 말을 몰았다. 관우가 떠나자
유비가 수심에 찬 얼굴로 공명에게 말했다. 아우 운장은 본래 의리가 두터운 성품이라 다짐은 했으나 막상 조조와 맞부딪히면 필시 살려보낼까 염려스럽습니다. 유비의 말에 공명이 조용히 웃으며 간했다. 그러나 운장을 보내지 않는 것도 양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운장을 보내는 것이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천문을 보고 인명을 살피건대 이번 싸움에서 조조의 유문과 그 군력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의 명수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 바에야 차라리 운장에게 인정이나 속시원히 베풀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한편 조조는 요새 안에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은 후 강동의 황제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며 앞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때마침 군사 하나가 달려와 알렸다. 강동에서 작은 배 한 척이 왔는데 황제의 밀서를 승상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조조는 손수 겉봉을 듣고 급히 밀서를 읽어보았다. 그동안 주유의 방비가 엄하므로 가볍게 움직이기가 어려워 틈을 엿보던 중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이번에 파양으로 새로 군량이 오게 되었는데 다행히 제가 그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베푼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앞서 은밀히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밤 삼경쯤 저는 강동에 이름난 장수의 목을 베고 아울러 수많은 군량과 병기 등을 싣고 승상께로 투항할 것입니다. 배 위에는 청룡아기를 달겠사오니 승상께서는 휘하 군사들로 하여금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조는 황기의 글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각 대의 장수들에게 황제가 당부한 대로 일렀다. 청룡아기를 단 전선이 다가오면 공격하지 말고 정중히 우리 영체로 맞도록 하라. 그 무렵 강동의 진영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미 황계와 감령은 어디론가 가고 없고 텅 빈 듯한 영체에 채화만이 우두커니 진을 지키고 있었다. 채화가 진영에 홀로 있는데 갑자기 한때의 군사가 몰려와 그를 묶어버렸다. 군사들은 채화를 주유 앞으로 끌고 가 꿇어앉혔다. 주유는 노기로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꾸짖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 항복으로 나를 속이려 했느냐. 이제 출진을 앞두고 마침 군기에 제사 지낼 재물이 없던 터에 이놈의 목을 베어 제물로 써야겠다. 도부수는 빨리 채화의 목을 베어 제사를 지내게 하라. 채화의 목을 바쳐 제를 올린 주유는 마침내 출전 명령을 내렸다. 이때 이미 선발 제1, 2, 3선대가 출전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황계는 제3선대의 선봉 화선에 올라 엄심갑을 두르고 칼을 빼들고 있었다. 황계가 탄 배에는 선봉 황계라고 쓴 큰 기가 펄럭이고 있었으며 그 밖에 크고 작은 전선에도 모두 청룡아기를 꽂은 채 순풍을 타고 적벽으로 향해 나아갔다. 어둠이 짙어가자 동남풍은 더욱 거세어지고 파도는 삼킬 듯이 거구를 들썩이고 있었다. 그때 조조는 군중에 앉아 강물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조는 때 아닌 동남풍을 맞으며 거친 물살을 곰곰이 헤아리고 있는데 문득 군사 하나가 강 쪽을 가리키면서 외쳤다. 저 멀리 돛단 배가 바람을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뭐시? 배가 보인다고? 저기 오는 배들은 모두 청룡기를 꽂았는데 그중 큰 기에는 선봉 황계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배들은
동남풍을 업고 오므로 가까워지는 속도가 놀랄 만큼 빨랐다. 점점 가까워지는 황계의 선대를 한동안 살피고 있던 정욱이 문득 조조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저 배들이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는 듯하니 더 이상 숫제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군량을 가득 실은 배라면 반드시 그 무게 때문에 홀수선이 깊이 가라앉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오는 속도도 더딜 텐데 지금 오는 배들은 수심이 가벼워 보이며 속도 또한 빠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밤은 동남풍이 거세니 만약 그들이 어떤 속임수라도 쓴다면 어떻게 대적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조조는 문득 그 배들을 살펴보다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급히 영을 내렸다. 누가 가서 저 배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느냐? 조조와 가까이에 있던 문빙이 나섰다. 제가 물에 익숙하니 가서 그들을 막아보겠습니다. 문빙은 순식간에 저편에서 오는 대선단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조승상의 명령이시다. 지금 거기 오는 배들은 모두 수채 밖에 닻을 내리고 돛줄을 늦추어 더 이상 수채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나 저쪽 선단에선 웬일인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여전히 물결을 헤치며 질주해 오던 선두의 배에서 갑자기 쌩 하며 화살이 날아오더니 문빙의 왼쪽 팔꿈치에 콱 박혔다. 문빙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배 안으로 나뒹굴었다. 항복이란 거짓말이다. 적의 속임수다. 문빙의 군사들은 우왕좌왕 혼란에 빠진 채 가운데 배를 돌려 달아나기에 바빴다. 이때 강남의 기습함대 한가운데 있던 황계는 강물 위를 미끄러지듯 돌진하여 조조의 수채와 이리 정도의 거리로 육박해 가고 있었다. 그러자 황계가 칼을 치켜들고 허공에 휘둘러 군호를 보냈다. 그 군호에 따라 황계를 따르던 20척의 화선에 일제히 불이 붙었다. 불은 거센 바람에 실려 타올랐으며 바람은 강한 불길을 돋우는 가운데 배들은 쏜살같이 조조의 수채로 향해 달려왔다. 화선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연기가 하늘을 메우며 일제히 조조의 수채로 밀고 들어갔다. 그때 꽝 하며 강동 쪽에서 군호를 울리는 포양 소리가 들려왔다. 20척의 화선은 그대로 조조의 배들을 향해 덮쳐들었다. 마치 불새처럼 물 위를 달려가 적선의 수채에 부딪힌 화선들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화선의 이물에 창과 같이 큰 못이 거꾸로 총총 박혀 있어 적선과 부딪히면 그 못이 적선 옆구리에 깊이 박혀버리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조조의 전선들이 아무리 거대하다 해도 목주선 아니면 피역선이었다. 금세 조조의 수채는 불바다로 변하고 말았다. 거기다가 연안개를 써서 대선과 소선, 소선과 소선끼리 서로 쇠사슬로 묶어준 터라 각기 흩어져 달아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한 척이 타오르면 그 다음 배로 불길이 옮겨갔다. 한 척이 가라앉으면 묶어둔 쇠사슬 때문에 차례로 가라앉으니 싸울 태세를 갖출 겨를도 없었다. 뿐만 아니었다. 섬강을 온통 붉게 물들인 불길은 어느새 동남풍을 타고 며칠을 굶은 맹수같이 강 언덕에 있는 조조의 영체까지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때 조조는 눈앞에 벌어진 믿어지지 않는 사태에 넋이 나간 듯 했다. 문득 고개를 돌려 강변의 영체를 보니 거기서도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오림의 숲도 타고 각 진과 군량창고, 책문, 마구간에 이르기까지 눈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야말로 천하 폐업의 꿈을 꾸었다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꿈이 순식간에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되고 마는 순간이었다.
조조가 다시 강 위를 바라보니 낯같이 밝은 불길 아래 황계의 모습이 보였다. 황계는 몸을 날려 작은 배로 뛰어내리더니 군사들을 독려하여 치솟은 연기를 헤치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조조 자신을 찾아 배를 몰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조는 이제 목숨마저 위급함을 느낄 지경이었다. 조조가 급히 강 언덕으로 몸을 피하려 할 때 때마침 장효가 작은 배를 몰고 와 조조는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작은 배에 올랐다. 이때 황계는 붉은 비단 점포를 입은 자가 작은 배로 옮겨 타는 것을 보자 그가 틀림없이 조조라고 여기고 배를 재촉하여 그 뒤를 쫓았다. 황계가 곧장 조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을 장효가 보고 손에 들었던 철궁의 살을 매겨 당겼다. 화살이 황계의 어깨에 깊숙이 박히자 황계는 아악 하는 웬마디 소리와 함께 몸을 뒤집으며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당황한 동호의 군사들이 물속에 황계를 찾고 있는 동안 조조는 가까스로 오림의 강 언덕으로 뛰어내려 달아났다. 그러나 그곳 역시 불바다였다. 불은 이미 마보군의 진에도 옮겨붙어 어디로든 얼굴을 돌릴 수 없는 열풍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가 거느리던 크고 작은 전선들은 모조리 불타버렸거나 맹렬히 타고 있는 중이었다. 이미 혼란에 빠진 군중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다. 이때 강동의 장수 한당은 불길과 연기를 헤치며 조조의 수체를 공격하고 있었다. 문득 군사 하나가 한당에게 달려오며 외쳤다. 배 뒤쪽 밑에서 누군가 장군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당이 그쪽으로 달려가 강물을 굽어보며 귀를 기울였다. 한당, 나를 좀 구해주시오. 그 부르짖음을 듣자 한당은 깜짝 놀라며 좌우에게 영을 내렸다. 오, 틀림없는 황계 장군의 목소리다. 급히 구하도록 하라. 군사들이 갈퀴로 황계를 배 위로 끌어올렸다. 한당은 싸움은 잠시 미룬 채 황계의 젖은 옷을 벗기고 칼끝으로 살을 도려내어 활촉을 뽑아내고 깃폭을 찢어 상처를 싸맸다. 갑옷을 입은 채 추운 강물에 빠졌으니 여느 사람 같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황계가 워낙 물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 그날 강은 온통 불길로 뒤덮여 있었으며 강동 군사의 함성은 하늘과 땅을 뒤흔들고 있었다. 적벽강 왼편에서는 한당, 장흠 두 장수가 강의 서쪽으로부터 군사를 이끌어왔으며 오른편은 주태와 진무 두 장수가 적벽 동쪽으로부터 달려와 조조군을 덮쳤다. 가운데 길로는 주유가 몸소, 정보, 서성, 정봉과 함께 선단을 이끌어와 수체를 급습했다. 군사들이 이르는 곳마다 불길이 치솟았고 그 불길에 따라 군사들은 더욱 의기가 치솟아 두려움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삼강의 수전인 적벽대전이었다. 조조의 군사들이 강동군에게 당한 피해는 실로 엄청났다. 모두 창에 찔려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으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조조는 감히 군사를 수습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황급히 말 위에 올라 달아날 길을 찾을 뿐이었다. 조조를 따르는 것은 장효가 이끈 100여기 뿐이었다. 이때 모계가 중상을 입은 문빙을 구하여 수십여 길을 거느리고 왔다.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라. 조조가 다급한 목소리로 영을 내리자 장효가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는 오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길이 넓으니 급히 말을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황 중이라 다른 길은 찾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조조는 장효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말을 몰았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이미 밤도 깊어
오경쯤 되었다. 그제서야 조조가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니 적벽의 불길도 웬만큼 멀어져 가물가물하게 보였다. 겨우 적벽을 벗어났음을 깨달은 조조가 저욱이 마음이 놓여 뒤처진 부하들을 기다리는 여유를 되찾았다. 조조가 좌우에게 물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본디 형주 출신이었던 한 장수가 대답했다. 오림에서는 서쪽이며 의도에서는 북쪽이 되는 곳입니다. 의도의 북쪽? 아, 그런 방향으로 왔다는 말인가. 조조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근의 산세와 지형을 살펴보고 있었다. 숲이 울창하고 산과 내가 높고 험할 뿐만 아니라 길이 몹시 가팔랐다. 산세를 살피던 조조가 문득 말 위에서 큰 소리로 웃었다. 그때 아닌 웃음소리에 장수들이 의아스러워 물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그토록 웃으십니까? 내가 달리 웃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꾀가 얕고 제갈량의 지혜가 보잘것없어 절로 웃음이 나온 것이다. 만약 내가 주유나 제갈량이었다면 반드시 이곳에다 군사를 매복시켜 달아나는 적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련 양쪽 숲속에서 북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불길이 솟구쳐 올랐다. 이제 적의 추격에서 벗어났다고 마음을 놓고 있던 조조였다. 그 갑작스런 북소리와 불길에 깜짝 놀라 하마터면 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조조가 정신을 가다듬고 말고삐를 움켜쥐는 순간 숲 쪽에서 한 떼의 군마가 쏟아져 나오고 앞장서 달려오던 장수가 소리쳤다. 상산의 자룡 조은이 제갈 군사의 영을 받들어 여기서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조조는 조자룡의 이름만 듣고도 크게 놀랐다. 조조는 서왕과 장압으로 하여금 조운을 막도록 명한 뒤 급히 연기와 불길을 헤치며 말을 달렸다. 다행히 조운이 조주군의 기치를 뺏고 군사 몇을 뵌 뒤 뒤쫓지는 않았으므로 가까스로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도망쳤다. 어느새 오던 비도 그치고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조조는 말을 달리다 문득 말을 세웠다. 앞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저 갈림길은 각각 어디로 가는 길인가? 조조가 좌우에게 물었다. 한쪽은 남이릉으로 통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북이릉으로 가는 산입니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느 길이 남군의 강릉으로 가기에 가까운가? 남이릉 길입니다. 도중에 호록으로 넘어가면 빨리 닿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 조조는 지체하지 않고 남이릉으로 말을 몰았다. 호로구에 이르자 말도 군사도 모두 지쳐 있는 데다 허기가 져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조조는 그런 군사들을 보며 더 이상 행군이 힘들다고 여겨 명을 내렸다. 여기서 쉬어가기로 한다. 군사들은 밥을 짓도록 하라. 조조도 말에서 내려 나무 아래 등을 기대어 쉬다가 혼자서 껄껄 웃고 있었다. 먼저 번 승상께서는 주유와 제갈량을 비웃으시다가 설마 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느닷없이 조자룡이 튀어나와 적지 않은 입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슨 연유로 웃으십니까? 지난번에는 제갈량과 주유가 그래도 꾀를 내었다만 그들이 아무래도 지모가 얕구나. 만약 내가 군사를 부렸다면 반드시 이곳의 군사를 매복시켰을 것이다. 그러면 편히 앉아 쉬면서 지친 적을 기다리다 치는 격이 될 것이니 설령 우리가 목숨을 건진다 해도 질이 멸렬할 것이다. 그런데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으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느닷없이 군사들의 앞과 뒤쪽에서 고함 소리가 났다. 조조 이 역적놈아, 연나라 사람 장비가 기다린 지 오래이다. 내 감히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허저, 서황, 장요 세 장수가 장비를 덮쳤으나 장비를 꺾을 수는 없었다. 장비가 거느린 군사의 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몇 날을 쫓기며 지친 군사들이라 꼼짝없이 죽음을 맞아야 했다. 조조의 세 장수도 조조의 뒤를 따라 차례로 몸을 빼쳐 달아나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이때쯤 조조는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수십 리 거리를 혼비백산하여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다. 한동안 말을 달려가는데 군사 한 명이 조조에게 물었다. 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이번에는 어느 길이 지름길이냐? 둘 다 남군으로 통합니다만 폭이 넓은 길은 50여 리를 돌게 됩니다. 화용도로 이어진 길은 50여 리를 질러갈 수 있으나 길이 좁고 험합니다. 조조는 군사를 시켜 산 위를 살펴보고 오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위를 살핀 군사가 달려와 말했다. 좁은 길이 있는 산 기슭을 보니 여기저기서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길 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조조는 곧 영을 내렸다. 화용도로 가는 좁은 길로 가도록 하라. 장수들과 군사들이 한결같이 조조의 영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조조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대들은 병서의 일은 허하면 실하고 실하면 허하다 라는 말도 듣지 못했는가. 제갈량이 제법 꾀가 있는 자라 산마루와 골짜기에 군사 며칠 두어 연기를 피워 많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그런 후 우리를 큰 길로 유인한 다음 그곳에 매복시켜둔 군사로 하여금 섬멸케 하려는 수작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그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으니 어찌 그에게 속을 수가 있겠느냐. 군사들은 곧 화용산 기슭을 따라 산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너무 줄인 터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군사와 말이 한 가지로 다 지쳐 있었다. 더욱이 화용도의 험한 길은 패잔병들을 더욱 괴롭혔다. 조조는 몸소 군사들을 부리기 시작했다. 조조는 뒤쫓는 적이 있음을 염려하여 군사들에게 엄명을 내려 길을 재촉했다.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목을 뺄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간신히 첫 번째 험지에서 벗어나는 동안 군사는 전체 인마의 3분의 1이 그곳에서 뒤처져 버렸다. 가까스로 그 험준한 지역을 벗어났을 때 뒤따르는 군조를 보니 불과 300여 기였다. 그나마 제대로 갑옷을 갖춰 입은 군사는 하나도 없었다.